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좀 과장님.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비국 교과 강의, 일상속 쓰이고 있는 민법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히 아마 정려하고 상속 부분은 다른 교수님이 아마 지난번 그 비교과 때 한번 강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에 그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드라마 속에서 항상 이제 이거를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방영을 할까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그 가석방 심사관인가 뭐 그런 드라마 뭐 여기 보면 드라마마다 종종 나옵니다. 아버지가 좀 뭐 생전에 좀 폭력적이고 도박에 빠지고 빚을 많이 지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이나 어린 딸이 나옵니다. 그럼 사채업자가 와서 자 네가 아버지 재산을 채무를 대신 갚아야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신 그 상속이라는 게 채권, 그러니까 적극 재산이라 합니다. 돈이 되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부담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자녀, 뭐 다섯, 여섯 살, 뭐 초등학생이 이런 빚을 갚지 않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내가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됩니다. 내가 아버지 재산이 1,000만 원인데 빚이 1억이다. 그러면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방송에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사채업자한테 협박당하고 폭행당하는 거를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방영되는 게 계속 나오는 것 때문에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한 그 하나의 방법으로 이걸 한번 더 주제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좀 안타깝게도 비행기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요것들을 이제 민법적으로 봤을 때 사망과 관련돼서 우리가 사망을 인정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죽는 자연적인 그 사망이 있고, 이러한 특별 사고로 해서 사망을 했을 때, 시신을, 찾지를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바다에 추락을 해서 비행기 동체도 태평양 한가운데 몇천 미터 밑에 바다에 빠짐으로써 동체도 확보할 수 없고 시신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이럴 경우 사람이 생존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이럴 경우는 바로 사망으로 인정을 안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사망 선고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게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사망이 되는 순간 상속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험금 있잖아요. 사망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 사망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내가 자녀, 수익자라고, 계약자 말고 수익자, 그러니까 보험금을 나중에 탈 사람, 자, 사망보험금이 들어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사망을 하면 자식이나 배우자가 이 보험금을 탈 수 있게 수익자, 돈을 받을 사람을 정해놓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상속 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상속을 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단순성이 조금 이따 할 겁니다. 그냥 전체 브리핑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인했다 하더라도 이 보험금은 자녀의 재산이 처음부터 수익자로 되기 때문에 이게 상속 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 아버지가 1억이 있는데 빚이 2억이다. 근데 보험금이 5억이다. 그러면 이 보험금에서 빚 2억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는 처음부터 자녀나 배우자의 만약에 수익자, 이걸 보험금 받을 사람을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로 해놨다. 그러면 이 배우자 자녀의 원래부터 재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채무로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간단한 게 민법이 원래는 이게 깊이 들어간 내용이지만 이런 것만 알아도 도움이 된다. 드라마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첫 번째 챕터는 정려와 상속의 이해입니다. 정려와 상속. 정려와 상속은 재산 이전의 이제 중요한 법칙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설명을 하고 두 번째 파트는 유류분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상속을 할 경우에 만약에 자녀가 세 명인데 아버지가 한 사람한테만 재산을 다 주겠다. 그러면 나머지 자녀들은 전혀 재산을 못 받느냐? 그게 아니라라는 거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유류분 제도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흔히들 요새 전세 사기가 많이 되는데, 요 전세 사기에 조금이라도 그것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남에게 또 조언해 줄 수 있는 임대차에 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자, 정여라는 거는 뭐냐면요. 내가 그냥 주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원칙에 원래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하면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그죠? 돈을 빌려주면 돈을 주고 나중에 돈을 돌려받고 뭔가 주고받는 게 있는데 정의는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다. 자, 일정한 부담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걸 부담부 정의랍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우리가 사전 정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죽기 전에 하는 걸 정의라 그럽니다. 그럼 죽고 나서 정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죽으면 이 집은 큰아들한테 주거라 하면 이게 유정입니다. 유정. 자, 그래서 이 정여라는 게 있고 유정이 있는데 정여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의 형식도 필요 없고 분료식 계약이다라는 말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고요. 말로 구두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 안 받겠다면 이건 또 정여가 안 됩니다. 돈을 줘도 나 1,000만 금도 주다 당신 돈은 받지 않겠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여는 상속자에게 정여하는 경우도 있고 상속자가 아닌 사람 뭐 옆집 옆집의 노인한테 정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여라는 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면을 이제 우리가 정여를 주로 보통 합니다. 정여를 할 때는 그 중요한 거는 명확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정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여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상속할 때 정여 부분이 예, 알아야만 상속 계산하거나 상속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렬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를 아무런 의무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게 정여라는 겁니다. 무상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공짜로 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승낙을 해야 되는 거, 승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어떤 특별한 형식은 필요 없다. 그러나 서면으로 쓰는 게 보통이다. 서면 정려는 비서면으로 안 했을까 때와 약간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런 깊이 있게까지는 안 들어가고 그런 것도 있다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자, 그러면 정여자가 의무가 있는, 예, 내가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줘야 됩니다. 자, 1억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 1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 이전 의무가 있고요. 단, 인도 전까지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이 집을, 큰아들한테 준다. 너 내년에 1월 달에 장가 가니까 내 이 집을 넣어줄게.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줘야 됩니다. 단, 지금 내년 2026년 1월까지는 1년이 있습니다. 그때 1원은 그러면 집을 막 다 부수고 불이 나든 말든 상관이 아닙니다. 이것도 일종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기로 했다 그러면 1년 동안은 자, 좀 더 이렇게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를 할 필요는 없지만 내 물건처럼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제일 낮은 정도 주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내 물건처럼 똑같은 정도의 주의는 기울여서 줄 때까지는 멀쩡하게 유지대로 관리한다. 이게 자기 재산하고 동일한 주의입니다. 내가 주는데 뭘 내가 관리해? 일단 주기로 했으니까 상대방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진다 이런 말이고요. 그럼 담보 책임을 지느냐? 그럼 하자가 있다, 물건에 문제가 있다 이럴 때 원래는 내가 그냥 주는 건데 있는 그대로 주면 그만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담보 책임이 없어요. 내가 그냥 주는데 뭐 내가 하자까지 왜 책임을 져? 네가 알아서 하든지 아니면 받지를 않으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아직 넘기지 마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아, 예,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예, 넘기셔도 됩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게 뭐냐면, 부담부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자,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남았습니다. 자식이 3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집이, 예를 들어 아파트를 고가의 아파트로 합시다. 10억이라고 합시다. 뭐 100억 하긴 좀 그렇거든요. 자, 이 아파트는 큰아들이 나를 모시는 조건으로 내가 큰아들한테 주겠다. 둘째, 셋째는 그렇게 알고 있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주는 겁니다. 자, 내가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살면 얼마나 살 거냐. 큰아들, 네가 나 좀 돌보면서 집에 돌아가서 같이 살아라 했습니다. 자, 이게 부담입니다. 나를 뭐 요왕처럼 모시라는 거 알지만 내 같이 살면서 그냥 나 좀 돌봐 달라고 했는데 이 소유권 이전을 등기를 했더니 큰아들이 엄마는 뭐 한마디로 뭐 없는 사람입니다. 전혀 지배도 안 하고 돌봐주지도 안 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부담이죠. 양육까지는 안 했지만 보호, 뭐 부양을 좀 조건으로 아파트를 소유권까지 넘겨줬는데 큰아들이 나 몰라란다 이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부담입니다. 그래서 부담을 줬기 때문에 원래는 정의는 뭐냐면 주고 나면요 되돌려받지를 못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부담을 준 이러한 정의는요 부담을 이행을 하는 자식이 부양을 안 해요. 그러면 그거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되돌려. 그러면 자식이 어떠냐? 되돌려 줄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 원래대로 돌려줘야 합니다. 이게 이제 부담부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혹 이제 그렇죠. 이런 농담합니다. 죽을 때까지 어른들이 이제 부모 이제 돈을 내 주머니에서야 자식이 나를 찾아온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래도 자식한테 이미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상속세하고 정여세 계산이 있는데 그거는 뺐는데요. 제가 이제 세무 파트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략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여를 일찍 하면은요, 상속세, 사실 상속세, 정여세는 똑같습니다. 비율이. 재산 몇 프로, 뭐, 몇 억 이상, 뭐, 30억 이상, 뭐, 50%까지 우리는데 지금 이제 40%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는데, 상속세, 정여세는 세금이 똑같습니다. 단 그런 게 있습니다. 10년 동안 5억 한도 내에서 배우자는 공제가 됩니다. 여기는 세금을 안 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식에게도 5억 한도 내에서 세금을 안 묻니다. 그런데 그 정여를 한 뭐 10년 내에 돌아가면 이게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부과를 해요. 그러면 애가 한 살 때부터 정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또 11살에 또 5억을 정리합니다. 또 그 다음에 21살에 정리를 합니다. 22살에 정리를 합니다. 이러면요, 이게 5억 한도 내에서는 배우자가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진짜 넌 다 계획이 있었구나. 알아처럼 아직 일찍 정여를 하게 되면 그 공제만큼 세금을 부담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상속에는 공제되는 부분이 많아서 형식적으로 보면 상속 공제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정여는 10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찍 정여를 하게 되면 세금을 조금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디테일한 거라 반드시 세무는 세무사하고 회계사하고 의논하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재산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재산이 많다, 분쟁이 생겼다 그러면 꼭 사전에 이런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건 탈세가 아닙니다.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들 꼭 세무사하고 회계사를 하고 의논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여의 해제라는 것은 정여를 해제하는 건데 원래는 정여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는 쉽게 그냥 줬다 준다 그랬다 안 준다 그만인데 서면에 의한 정여는 해제가 힘듭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이미 이행된 거 준 거 돌려달라면 못합니다. 다음, 부담부 정의할 때 나를 부양해라 했는데 부양을 안 합니다. 또는 일주일에 한 번은 나를 찾아오는 조건이다. 근데 안 옵니다. 그러면 그건 해제해서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런 거 서면을 문서로 작성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정여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사전에 죽기 전에 하는 정여와 죽을 때. 자, 내가 눈 감거든. 이 집은 큰아들한테 주거라. 나머지 재산을 나누어 가져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유정이라는 겁니다. 유정. 이것도 당연히 부담부정이 있습니다. 어떤가? 자, 10년간은 내 납골당에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와야 된다. 그럼 이건 누가 해제할 수 있냐? 이게 의무를냐? 먼저 다른 둘째, 셋째가, 야, 형, 니 일주일마다 가기로 했는데 왜 안 가냐?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이라는 정의를 이제 말한 거는 나중에 10년 이후에 정의를 한 거, 또는 타인에게 전혀 상속자가 아닌 사람에게 정의한 거는 5년 이후에 정의한 거는 상속 재산을 포함해서 상속 분배할 때 재산이 들어갑니다. 그럼 상속은 언제 발생하냐? 딱 사망 순간에 자연적으로 상속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사망하는 순간 상속이 바로 발생합니다. 자, 사망하면 상속자들의 재산이 됩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자라는 상속을 당하는 사람, 그다음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자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사실사명의 사망. 이제
뭐 사고든 뭐 이렇게 돌아가신 경우 사망. 두 번째 실종 선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실종 선고는 어, 우리가 보통 실종이 있습니다. 보통 실종이 뭐냐면 두 가지의 보통 실종, 특별 실종. 그래서 보통 실종은 5년, 특별 실종은 1년 돼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법원에 선고가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해서 실종 선고를 받아야만 사망으로 봅니다. 어떤 게 있느냐? 분명히 이제 세계 일주를 하러 갔는데요. 소식 끊어졌어요. 자, 그러면 재산이 많아요. 그러면 재산도 관리해야 될 필요도 있고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이거를 그러면 상속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끝까지 상속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해한 제도가 바로 실종선고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돌아올 가능성이 없고, 그러면 이제 영사관 같은 데서 출입국 관리 기록, 그다음 주민등록 기록, 뭐 다른 여타 기록을 아무리 봐도 생존 사실이 없다. 그러면 내가 1년 정도, 5년, 보통 실종 기간 지나면 내가 실종 선고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법원에 실종 선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공고를 합니다. 6개월 정도 살아있으면 연락하라. 뭐 연락할 리가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판결을 내면 반드시 법원에 선고가 있어야 되면 사망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실형은 5년. 자, 그럼 2020년 1월 1일 날 실종됐다. 그러면 2025년 1월 1일자가 되면 5년이 지나죠. 이때 사망한 걸로 봅니다. 그때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럼 특별실종은 뭐냐면, 요번에 나타난 것처럼 이제 비행기 사고, 그 다음에 선박, 침몰, 그 다음에 기타 위난, 뭐냐면, 홍수가 났다, 그 다음 지진이 났는데, 시신을 발견을 못했다. 자, 이런 걸 특별실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수나 지진 같은 이런 건 재난실종이라고 해서 위난실종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1년이 지나면 우리가 실종 선고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법원에요. 1년이 지나면 사망으로 간주해서 상속이 되고 또 보험금,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정사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난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뭐 화재 발생이나 재난이 있는데 시신을 발견을 못하거나 이럴 경우 관공서 조사, 즉 뭐 우리가 관청, 구청이나 시청 이런 데서 조사를 해서 사망으로 인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게 이제 사망의 종류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시사망은 뭐냐면요. 요거는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비행기가 타고 있다 추락해서 아들하고 아버지가 동시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은 뭐냐면 나이별로 나이가 70인 아버지와 아들이 30이면 30이 1초라도 더 살아날 가능성이 또 숨을 더 쉬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러면 아들의 상속됐다가 아들의 상속자 또 뭐 엄마라든지 아들이 결혼했으면 그 아들의 손자가 상속이 되겠지만 일단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둘 다 동시에 사망한 걸로 봐서 시집 아버지와 50대 아들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동시사망 인증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요걸 인정하기 위한 게 동시사망이라는 겁니다. 자, 용어들을 알아두시면 이걸 뭐 외우르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알아두시면 혹시라도 뭐 글을 보다가 드라마를 보다가 동시에 죽으면 죽을 때는 상속을 안 하겠는데 우리 막장 드라마에 또 이런 걸 많이 나오잖아요. 상속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살인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올 때 이해하기 좋다라는 겁니다. 조금 보는 재미가 생긴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럼 상속인의 순위를 보겠습니다. 상속 순위는 직계, 배우, 비속, 존속, 형제자매, 사촌인의 반계로 쭉 되어 있습니다. 좀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 비속이라는 거는 아들, 손자, 내 밑으로 딱 할아버지, 아버지 밑으로 쭉 된 걸 비속이라고 합니다. 존속은요, 내 기준으로 했을 때 아버지, 할아버지 바로 일직선으로 이루는 친족 관계를 직계 존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1순위 자, 아버지가 죽었는데 할아버지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아들 배우자 와이프랑 아들 딸 셋이 있다. 그러면 1순위자만 무조건 선순위자만 상속을 받습니다. 할아버지는 상속을 못 받습니다. 그럼 누가? 아내와 자식 3명만 동일한 순입니다. 배우자는 항상 동일한 순입니다. 자식이 없다.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배우자가 동일 순입니다. 이렇게 상속을 받습니다. 즉, 아들이 있으면 할아버지는 상속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처나, 뭐, 남편은 똑같이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1순위입니다, 배우자는. 그리고 배우자는 1.5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식 셋,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1.5 대 1 대 1 대 1입니다. 상속 비율이. 그러니까 와이프가 또는 남편이 배우자가 50%를 자식보다 더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비속도 없고 존속, 배우자도 없고 할아버지, 뭐 그 위에 아버지 주고 할아버지도 없다. 그러면 형제, 자매가 상속을 받습니다. 형제, 자매도 없다. 그러면 사촌이 반계였죠. 반계라는 건 뭐냐면요. 할아버지의 형제들 있죠. 나의 할아버지 형제들. 그러니까 내가 직계로 올라가면 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는 직계인지요. 직계가 옆에 갈라진 할아버지의 동생, 누나,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봤을 땐 삼촌, 조카, 사촌이네. 이 촌수 계산하는 방법은 나를 중심으로 위에 조상에서 갈라진 정도. 자, 할아버지가 있다. 나는 일촌이죠. 그러면 할아버지의 동생이 있다. 그럼 나하고는 뭡니까? 할아버지 동생, 의 공통조상은 정조할아버지입니다. 그럼 정조할아버지하고 나간 게 할아버지 1촌, 정조할아버지 2촌, 3촌, 작은아버지까지 3촌이 되는 거죠. 촌수 계산하는 방법은 뭐 그런 방법, 이제 다들 아실 테니까. 그래서 4촌까지만, 조카까지죠. 4촌이죠. 보통, 그죠? 예.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들. 그 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 또 큰아버지 아들들이 4촌이잖아요. 4촌까지 반계열 조카지만 상속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있어요. 드라마에 보다 보니까. 자식도 없고 배우자 또는 상속 후계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촌이 죽었는데 야, 빚 네가 갚아라고 왔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빨리 상속 포기를 하는 게 됩니다. 나 상속 안 받는다. 자, 그런데 혹시 또 어디 숨겨준 재산 있지 않을까? 어디 100억 있지 않을까? 자, 그럴 때는 뭐냐? 한정 승인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나는 내 돈 받는 한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겠다. 1억 받았다? 채무가 2억이다. 그럼 나는 1억 받은 한도 내에서 1억만 갚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하면 이것도 반드시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상속 포기도. 그러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있는 재산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정승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사첩자가 가지고 자, 아버지 재산 네가 평생 갚아야지? 이런 건 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럼 상속을 포기를 하든지 한정승인하는 방법을 이제 법원에 가서 자 이럴 때 그러니까 뭐냐면 드라마에서 반드시 조폭이 설칠 때 반드시 경찰서로 가세요. 법률 상담할 땐 동네 옆집 아저씨 부동산 가서 물어보지 말고요. 반드시 변호사 찾아가세요. 자, 변호사 돈이 들 것 같아. 그럼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협회에서도 해주는데, 이거는 이제 수임을 하기 위한 거지만, 일단 변호사협회에서 전담이 이렇게 무료 상담을 하는 변호사를 선정을 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가세요. 아, 옆집에서 그랬더라. 아, 저기 옆집에, 저 개똥이 할아버지는 그렇게 했더라.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 경찰 도움이 있을 때 바로 경찰서로 가세요. 그리고 도움이 있을 때 변호사한테 도움 그건 나중에 문제입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가서 상담을 하면 정확하게 어떤 사실을 알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가르칩니다. 그걸 판단으로 이제 돈을 안 들이거나 적게 들이거나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보시면 희한합니다. 꼭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옆에서 물어보고 옆에서 어땠더라 저랬더라. 그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의견을 내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성취는 의견은 듣겠지만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게 좋다. 그게 피해를 줄이거나 또는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정 상속분은 이렇게 동일한 순이다. 그러면 아들이 셋이다. 그럼 똑같이 아들이 뭐 아들, 딸, 아들 하나, 딸이 둘이다. 그러면 3억의 재산이 있다. 배우자가 없다. 그럼 똑같이 1억, 1억을 받는 거지. 아들이라고 해서 더 받고 딸이라고 해서 덜 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 분분 상속, 큰아들, 작은아들 상속 비율 똑같습니다. 단 아까도 말했죠. 배우자는 직계 비속이든 존속이든 동순일 때 50%를 더 받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상속을 받는 방법, 앞에입니다. 예, 단순성이. 단순히 예, 다 상속 다 받겠습니다. 이때는 채권 부분이 아니라 채무, 빚도 다 내가 받는 겁니다. 그 다음 한정성이. 내가 받는 한에서만 빚 갚겠다. 이게 한정성인입니다. 상속 포기. 나 상속 안 받겠다. 아, 다 싫다. 자, 그러면 자식, 이런 경우 있어요. 자식이 세 명인데, 집 한 채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둘째, 셋째가, 아, 형 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상속 포기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좀 서류가 되게 많습니다. 상속을 해보면요. 이거 사과만 하나 상속을 하면 서류 떼는 게
처음 듣는 그 문서도 있습니다. 뭐 보면요, 그 호적 정본 이게 호적이라는 게 사라지는데 이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떼가가지고요. 혹시나 상속죄가 없는지. 그리고 내가 말로만 상속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상속 포기 각서를 받아서 도장을 찍고 해서 이거를 제출해야만 상속 포기되고 둘째, 셋째가 포기하고 큰아들이 집 가져간다라는 게 인정이 되고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때. 그래서 상속 포기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데 상속 안 받는다. 이게 상속 포기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결론 정의와 상속이 왜 중요하냐? 예, 뭐랄까 다툼을 방지하는 거죠. 다툼을 방지하는 거고 또 이런 제도, 법정 상속 제도를 두는 거는 큰아들만 뭐 좋아해가지고 큰아들만 재산 다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은아들도 동일하게 받아라. 배우자도 동일하게 받아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둘째, 셋째는 망나니예요. 평소 때도 아버지를 때리고, 욕설하고, 얘를 재산을 안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요, 상속을 못 받는 자, 피상속자를 학대하거나 학대하려고 한 자,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자,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이 사람은 상속을 안 내줄 수 있습니다. 상속 결격자랍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상속 결정이 되면 그 손자는 받을 수 있느냐? 손자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미운 손자는 안 미우게 손자가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서 항상 문제가 생길 때는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처음 이제 교재를 만들 때는 상속 구체적인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9억이 있습니다. 9억.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는데요. 아내가 있고 자식이 셋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둘이 있습니다. 아들이 장남이고 둘째, 셋째가 차녀, 그 다음에 3녀입니다. 자, 그러면 9억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나누느냐? 1.5 대 1대 1대 1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와이프가 1.5를 가져가고 자식이 1을 받습니다. 그럼 1.5 대 1, 1.5를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두 배를 해요. 3대 2대 2대 1입니다. 그러면 9억이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내가 3억, 아들들이 각각 2억, 2억, 2억씩 받아갑니다. 9억이 재산이 있으면. 채무가 있으면 여기서 채무를 각각 비율별로 또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셋째가 미워요. 근데 둘째, 셋째가 아주 어립니다.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중학생, 고등학생도 똑같이 상속을 받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자, 아내가 있는데 자식을 지금 임신 6개월입니다. 그럼 태아는요, 우리가 권리 능력자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어떤 권리가 있고 의무를 지는 것을 권리 능력이라 그러는데 이 권리 능력은 민법상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권리 능력자랍니다. 그러면 언제 태어나냐? 자, 뱃속의 아이는 태어난 게 아니죠. 그럼 언제 태어나느냐? 우리 민법에서는 자, 응애하고 온몸이 밖으로 나왔을 때 제왕절개했던 출산했던 온몸이 아기가 딱 나왔을 때 우리는 태어났다고 합니다. 민법상에는. 그럼 죽은 거는 언제 죽었느냐? 심장 맥박이 멈췄을 때. 그때 죽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인공호흡을 하고 있고 내사 상태입니다. 아무런 내 기능이 없지만 숨을 쉬고 있다. 이게 죽은 게 아닙니다. 내사 판정을 받아야만 죽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권리 의무 능력이 그러면 태아는요? 뱃속의 아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 상속상에서는 예외적으로 태아일 때는 상속권이 있다고 보면 단 태어났을 경우를 전제 조건합니다. 만약에 6개월에 아버지가 돌아와서 상속을 받았는데요. 뭐 지금 당장 받지는 못하잖아요. 애기 전 엄마가 받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9개월 유산했다. 그럼 상속이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사 재산은 나머지 뭐 아내나 다른 아들들이 나누어 갖게 됩니다. 그래서 태아도 상속권은 일단 있다. 자, 그런데 유류분이라는 게 뭐냐? 아들이 셋 있는데 큰아들만 유독 좋아하네요. 딸들은 여자가 무슨 이러면서 아버지가 싫었어요. 자, 모든 재산, 내 집하고 자동차, 그다음에 통장에 있는 10억 다 큰아들 준다.
작은 아들이 좀 참 인심이 좋아서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생활도 힘들고 애들도 어려요. 그럼 얘네들도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자, 이게 불합리하다. 그래서 원래 자기 받을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주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제가 9억이라 말했잖아요. 자, 9억을 큰아들한테 다 줬다. 그럼 아까 아들 하나, 딸 둘이 있고 부인이 있었다. 그럼 부인하고 아들 외 딸 둘도 상속분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각각 얼마만큼을 최소한 줄 수 있냐. 이게 유로블입니다. 자, 너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반동재산 반드시 남겨둬야 할 일정 부분. 자, 그래서 부양을 필요로 자녀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은 재산을 좀 가져가도록 하는 게 유류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피상속이 사망 후 상속인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게 단점도 있죠. 진짜 나쁜 짓 한 놈도 상속권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는 상속 결격자로 상속을 못 받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있는데 일단은 결격자를 두고 유류분 제도에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럼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직계 비속, 아까 자녀들, 직계 존속, 자녀 밑으로 오니까 자녀, 손자 다 됩니다. 자녀가 일찍 돌아갔다고 하면 아들, 큰아들, 그럼 손자가 받는 겁니다. 이걸 이제 대섭상속이라는데요. 그 다음 사람이 상속을 받는 겁니다. 직계 존속, 이제 부모, 조부모 또는 배우자, 그 다음에 형제, 자매까지만 유류분 걸립니다. 아까 상속권자에 누가 있었죠? 사촌이네 반계 혈족이 있었죠. 혈족은 유류분은 없습니다. 유류분은 요 아주 가까운 이 범위 내의 가족들의 최소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사촌의 혈족은 유류분은 없습니다. 상속권자는 될 수는 있지만 단 상속권도 중요한 건 뭐냐면 1순위 상속권자가 있으면 2순위, 3순위는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하나도. 나눠 갖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제일 위에 직계 비속과 배우자. 직계 비속이 없으면 직계 존속과 배우자. 직계 존속도 없다. 그럼 배우자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상속권은. 그 다음에 직계 비속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자식도 없다. 뭐 부모도 없다. 그러면 형제 자매가 상속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다른 최선순위자 상속권자가 있으면 그 밑에 사람은 조금이라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도 못 받는 겁니다. 그게 상속인데요. 자, 유류분 권리자는 자, 한 푼도 못 받는 걸, 큰아들만 물려주는 걸면 둘째, 셋째는 못 받는 것, 또는 아내는 못 받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재산은 반드시 줘라 하는 게 유류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유류분 비율은 어느 정도냐? 한번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직계 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 존속도 직계 존속은 법적 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도 법적 상속분의 3분의 1, 배우자는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자, 직계 비속 배우자가 있으면 존속하고 형제자매 유로분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9억 중에서 배우자가 3억, 자식이 각각 2억, 2억, 2억씩 받을 수 있는데 큰아들한테 9억 다 줘버렸다. 그러면 아내하고 둘째, 셋째가 큰아들한테 얼마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합니다. 얼마냐? 아내는 3억이었죠. 그게 절반이 1억 5천 원 돌려달라. 큰아들한테. 9억이 받은 것은 나 1억 5천 돌려달라. 그 다음에 둘째, 셋째도 자기가 받을 재산 2억이었는데 상속재산. 그게 절반이 1억을 돌려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아들은 1억 5천, 1억, 1억을 둘째, 셋째. 엄마한테 1억 5천을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유료분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도 채무도 같이 않습니다. 자, 그래서 유료분이라는 거는 가정생활 안정을 위해서 일정 부분은 남겨줘라라고 있는 제도가 유료분입니다. 민법에서 이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는 이게 참 죽고 나면 재산 상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막 진짜 칼불이 나는 가족도 있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뭐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법정 상속분이라는 걸 규정해 놓고 그다음에 가정생활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유류분 제도라는 걸 두고 있고요. 진짜 남봉꾼이다.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 뭐 아버지를 때렸다. 이런 사람들은 상속 결격자에서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 상속을 이제, 하게 된 이유가 그거랬죠. 드라마상에 보면 꼭 사첩자가 어린애 보고, 딸 보고, 야,
너 장녀라도 팔아서 빚 갚아야지. 아버지 빚 갚아야지. 이런 장면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왜? 상속 부기가 한정성이 있다는 걸 반드시. 자, 그럼 옆에서 누가, 아, 이제 빨리 저기 변호사나 경찰서 한번 가봐봐. 네가 꼭 빚 안 갚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알고 있다. 이런 장면이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사채업자는 협박을 받습니까? 제발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자꾸만 그렇게 하니까, 야, 진짜 빚을 내가, 열심히 해서 벌어서 갚아야지. 왜 갚아요? 안 갚아도 되는 거 굳이 안 갚아도 됩니다. 아, 진짜 미안한 사람들은 내가 갚고 도의적으로 갚겠지만, 그런 사채업자들 빚은 갚을 필요도 없고요. 갚지도 말아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유류분 산적은 그랬었죠. 이제 상속자 재산, 그 다음에 10년 이내에 정의한 거는 상속재산 들어가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큰아들 장가갈 때 3억을 준 게 있습니다. 5년 전에 결혼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상속재산 들어와요. 그러면 큰아들은 뭐냐면 상속분 계산해가지고 3억 빼고 나머지만 받아갑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합의만 이루어지면 자녀가, 야, 채무는 내가 다 부담할게. 니들은 그냥 상속만 가져가.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류분 산정은 그 상속분의 자녀와 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가져갈 수 있다. 형제자매나 직계존속은요,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가 없을 때만 상속과 똑같습니다. 1순위자가 없을 때만 받아가는 거지 1순위자가 있을 때는 하나도 못 받아간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똑같은데 좀 상당히 우리가 높습니다. 선진국보다 높습니다. 심지어 40% 50%까지 되는데 이거를 정여를 계획적으로 하게 되면 공제한도가 배우자 5억, 자녀 5천만 원입니다. 미성년자 배우자는 5천만 원까지 그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살 때 주고 또 11살 때 주고 22살 때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10년 단위로 하면 10년 단위로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여를 재산이 많으신 분들 혹시 강의 듣는 중에 그렇게 정여들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 반드시 세무사 회계사를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내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딱 그거를 절세하는 방법. 탈세는 아닙니다. 세금을 아끼는 방법. 반드시 전문가. 자, 세무 전문가는 세무사하고 회계사죠. 그죠? 법 전문가는 변호사인데 변호사 꼭 상담을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시라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도 막 의사 말을 안 듣고 저 사람이 좋더라. 의사는 의사 말을 좋든 싫든 그 사람이 돌팔이든 잘하든 의사 말을 듣고요. 자, 법률 문제는 변호사를 찾아가고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싶다. 법률 구조 공단이라고 여러분 인터넷 치시면 나옵니다. 아니면 동사무소로 가서라도 물어보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또 협박을 받으면 반드시 경찰서로 가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 경찰서로 가십시오. 거기 가서 의논을 해보시는 게 좋다. 옆집에 이야기를 듣지 말고요. 누가 그 사람 잘 안다더라. 그런 말 듣지 마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조교님,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자, 유료분 산정을 할 때, 그러면 특별 고려사항인데, 조건부 권리, 가정 부분이 선임한 감정평가인의 평가에서 가르쳐준 조건부 권리라는 게 뭐냐면 조건을 더, 예를 들어, 뭐,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이 자산 얼마 주겠다라든지, 또는 네가 어떤 일을 했을 때만 이걸 주겠다든지, 또는 이 물건을 가공을 해서 반지로 만들면 이걸 가져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단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 가격엔 얼마나 산정할 수 있느냐 그 물건에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인의 평가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뭐 존속 기간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 이거 뭐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특별 수익이라는 거는 미리 먼저 종료를 하거나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유류분 산정할 때 상속재산 계산해서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네가 이미 네가 너는 결혼할 때 이미 결혼 자금으로 1억 5천 받아갔지 않느냐? 그러면 넌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너는 없다. 유류분도 없고 상속재산도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류분 산정할 때는 이런 것들을 계산한다. 자, 그래서 내가 큰아들만 좋다. 나는 아들이 최고다. 라면서 아버지가 큰아들한테만 재산 준다 하더라도 둘째, 셋째, 그 다음에 배우자, 즉 아내도 어느 정도는 나도 돈 좀 달라. 상속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유류분 제도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총 재산이 3억이 있는 경우에 배우자 B, C, 자녀 C, D가 X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느냐? 자, A에게 모든 재산을 줘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럼 B, C, D는 각각 2분의 1 한도에서 자기 상속분의 2분의 1 한도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3천만 원이 대충 안 나왔는데 3천만 원은 아마 이게 채무일 겁니다. 채무라고 생각해서 채무는 빼고요. 그래서 나머지에서 자기 상속분의 9분의 3, 1.5 대 1대 1이니까요. 9분의 3 중에서 다시 2분의 1, 4,500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 상속분에 원래 상속분 계산할 때 상속분에서 채무를 빼고요. 예를 들어 3억이 있다. 그러면 3천만 원 빚이 있다. 그러면 3천 빼고 그러면 2억 7천이 상속재산입니다. 그래서 2억 7천 중에서 9분의 3, 9분의 2, 9분의 1을 받을 수 있는데 그 9분의 3이 상속분입니다. 그거에 다시 절반 이게 유류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한테 다 주더라도 요만큼은 나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해서 요건 돌려달라 하는 게 유류분 반환 청구권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그럼 유류분 제도를 두는 이유는 이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족 간의 공평한 재산 분배를 돕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 재산을 그러니까 요양원에 왔는데요. 이 가끔 조선족이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뭐 조선족을 칭하는 건 아니지만 이 요양을 만약에 간호하던 담당사가 이렇게 약간 치매가 있고 문제가 됐었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의를 받거나 돈을 다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상속 제도를 유류분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자가 아닌 경우는 유류분 제도를 활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불법행위에 의한 어떤 소송을 해서 다시 돌려받거나 그래야 되는 문제이고요. 기본적으로 유류분 제도는 상속자 간의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그래서 이를 통해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와 상속인의 생활 보장 사이의 균형을 유지. 유언은 자유입니다. 내가 큰아들 다 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미국은 가능한데 우리는 큰아들 다 주면 안 된다는 유류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류분에 대한 이해는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류분 제도를 이제 하면 가끔 드라마에 나옵니다. 야, 큰아들, 니는 결혼할 때 돈도 받고, 집도 받고, 뭐 회사도 물려받고 왜 니만 다 가져? 왜 우리는 한 푼도 없어? 아버지 그렇게 이혼하셨는데 이혼장 했잖아. 하면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 작은 아들, 그다음에 아내도 좀 가져가야 되는데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자의 여기에 보면 이제 직계비속 아들, 딸들이 이제 상속권자잖아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요번에 혼외자 문제가 자꾸 나옵니다. 어떤 배우나 어떤 감독이, 결혼을 안 했는데 애가 있어요. 근데 지금 부인하고, 법적 부인하고, 한마디로 이제 혼외자, 결혼 상대방이 아닌 자가 애를 낳습니다. 이럴 경우에 아버지가 내 아들이다 인지라 그러는데 인정한다. 뭐 또는 뭐 유전자 검사에서 내 아들이 맞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요 법적 배우자가 아닌 자식이라도 이 아들은 똑같이 상속을 받습니다. 혼외자도 똑같이 본인 중에 자식과 똑같이 상속분을 받습니다. 야, 걔네들은 불륜을 일으킨 그 아들한테 왜 돈을 줘? 하지만 그거 없습니다. 똑같이 피상속자의 자녀가 확인되고 아버지가 이 내 아들 맞다. 부정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 아들 아니다. 이놈의 아들이 내 아들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그 혼외자 아들이 유전자 검사라고 법원을 청구를 합니다. 인지 청구. 자, 내가 네 자식 맞다라는 걸 인정하라. 또는 그럼 아버지는 내 아들 아니다. 친생 부인. 뭐, 친생자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해서 내 아들 아니다라고 하거나, 근데 유전자 검사할 때 내 아들이 맞네요.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한테 내 아버지임을, 아버지를 아버지가 부르지 못하고 아니고요. 내 아버지임을 인정해달라 법원에 청구하고, 아버지가 맞다라고 인정이 되면 똑같이 상속분을 받고, 그럼 소송이 없고, 혼외자를 아버지가 얘 내 아들 맞다. 생긴 거 봐. 또 내 아들 똑같잖아. 유전자 검사했더니 아내와 다를까 100% 일치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상속분이 혼인 중 자녀와 상속분이 똑같습니다. 자, 이 무슨 개떡 같은 제도냐 그러지만 걔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잘못은 잘못이고
자식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상속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할 주제가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제가 처음에 교환을 엄청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제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법률, 그 국가 공공기관에 올려 있는 생활 속의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그대로 내용을 땄더니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 PPT로 만든 부분만 보여주는 게 아쉬운데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계약이 아주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데도요. 계속 전세 사기가 나옵니다. 근데 전세 사기를 100%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속이려고 작정한 사기꾼한테는요.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래도 안 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당할 수 있는 방법을, 자, 이게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고 누구한테라도 말해줄 수가 있고, 또는 내 아들, 딸이 집을 구하거나, 전셋집을 구하거나, 또는 내 손자가 전셋집을 구하거나, 또 내가 전셋집을 구할 때, 1%에도 가능성이 있는 전세 사기 가능성이 있는 건 안 구해야 됩니다. 안 들어가야 됩니다. 전세금을. 그래서 요즘에 전세가 안 하고 월세를 많이 한다고 그러죠. 보증금 얼마 안, 월세야 뭐, 내가 안 주면 그만이고, 이사 나가면 그만이고요. 보증금이 적으면 그건 뭐, 사기 당해봐야 별 타격이 없으니까. 그래서 월세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 전세권 제도라는 건요, 우리나라에만, 주택 전세권은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무이한, 제도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개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그래서 돈을 모아서 전세금을 모아서 이자 내는 대신에 이자가 높았던 시절에 은행 이자 받는 것보다는 저 전세금을 받아 은행 이자 넣으면 전세금이 월세보다 많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면 집주인도 유리하고 목돈 마련하는 방법도 되고 또 임차인은 집을 빌린 사람은 요거 내가 가져오면 다 쓰는데 전세금 한 1억 모았다가 돈 더 붙여가지고 집 사고 나가고 이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집값이 너무 올라서 문제고 그다음에 뭐 전세금도 사실 지금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권도 이제 서서히 소멸되질 가능성도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를 규정하는 법은요, 민법보다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관계가 있을 때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을 때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이 됩니다. 민법보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들은 이제 민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흔히 많이 합니다. 계약서 받아야 되고요. 확정일자 받고 등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도 왜 자꾸 당하느냐? 사기를 당하느냐? 에이, 설마. 에이, 그것 좀 있어도 괜찮아요. 부동산 업자들이, 에이, 괜찮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도 짜고 하면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전세 사기를 많이 당하는 경우는요. 조금이라도 그 복비 아끼려고요. 부동산 중개인 그 주한테 수수료 아끼려다가 직접 하는 경우 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복비 주더라도 부동산 중개인의 계약서, 그 다음에 이 집 상태를 보정하는 그 쭉 작성 리스트 작성했죠. 보일러 있다, 금간대 없다, 유리창 문제 없다, 이런 거 쭉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왜 이거 작성하느냐 하면요. 나중에 나갈 때 집주인이, 이거 유리창 깨졌네? 그러면 사진 찍어놓고 그 확인서, 이거 유리창 깨져 있었다. 내가 부담을 왜 하냐? 문이 찌그러졌네? 문 갈아주고 가세요. 문 원래부터 이렇게 됐다. 사진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수수료를 주더라도 계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전문가한테 가세요. 괜히 그 자격증 받고 앉아있고 월세 내가면서 장사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주택을 우리가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매매가 사면은 뭐 내 거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을 사지 않고 남의 집을 이용하는 방법, 첫째 전세가 있습니다. 전세금을 주고요. 자, 원래 전세는요, 우리가 법상에, 민법상에 물권적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세금 주고 하는 거는 등기를 안 해요. 근데 원래 민법상 전세권은 법원에 가서 전세권 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들 등기를 귀찮아합니다. 이게 고가다. 20억이면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게 좋아요. 예를 전세 들어가는데. 그런데 1억 어떤 5천 전세다 그러면 등기하면 등기 비용 나가야 되죠. 법원에 또 이거 법무사 통해야 되죠. 이런 게 싫으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전세권 등기를 했는데 내 앞에 다른 전세권자나 건저당, 저당권 설정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혹
나중에 전세 사게 되더라도 경매 넘기면요. 그 집 가치수 내가 자, 집값이 5억인데 내 전세권이 1억이다. 그러면 경매를 받아 무조건 내가 1억을 받아갑니다.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내가 1순위. 1순위다라는 말은 뭐면요. 등기부 표제 갑 얼굴, 갑이 얼굴, 조금 이따 내가, 그림이 원래 있었는데 여기 그림이 없는데 등기부에는요. 표제부 갑구 얼굴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기부 여러분들 열람하거나 혹시나 전세 계약 매매해 보신 분들은 한 번은 보셨을 겁니다. 표제부는 뭐냐면 이 집은 어디에 소재하고 있고 몇 평짜리고 슬라브 건물이다. 뭐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 게 표제. 한마디로 외관을 설명해 놓은 게 표제부고요. 갑구는 소유권자, 집주인이 누구다. 소유권자를 규정해 놓은 게 갑구입니다. 얼구는 뭐냐? 저당권, 질권, 지역권 이런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가 있다. 자, 내가 집을 사면서 5억짜리인데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3억을 받았다. 그러면 3억을 은행에서는 근저당이라는 걸 보통 많이 설정을 합니다. 근저당은 뭐냐면요. 딱 1억 필다 1억 딱 저당을 설정하면 이게 그냥 저당권인데 건저당은 이자도 늘어나고 금액이 변동이 있습니다. 1억에서 3억 사이. 그러면 최고 3억까지는 은행이 무조건 우선 변제받는다는 건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이 액수가 변동이 가능한 이걸 건저당이라고 하는데요. 그 건저당은 조금 높게 설정하면 1억을 필다면 3억이다. 3억을 건저당을 설정하면 3억 범위 내에서는 은행이 1순위를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게 5억짜리 집인데요. 5천, 1억짜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에이, 그러면 내가 이순위 해도, 뭐 이거 뭐 경매 넘어가도 받겠네. 천만에 만만. 이래서 이제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전세 등기는 안 돼 있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다른 임차인이 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을 빌려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소액 보증금 우선 변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울 지방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 뭐 1억 이내의 전세다. 그러면 3천만 원, 4천만 원 이내에서는 우선으로 무조건 어떤 것보다 먼저 내준 소액 보증금 우선 반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약자. 진짜 월세방도 못 가고 못 갖고 한겨울에 쫓겨나는 걸 방지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일부러 등록을 해놓는단 말이야. 주소를 옮겨놓고 집에 물건 갖다 놓고 사는 것처럼. 그러면 나 돈 하나도 못 받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전세 사기 당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전세권 있고, 그다음에 전세 미등기 전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세가 미등기 전세입니다. 전세권 법원에 등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온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바로 확정일자라는 겁니다. 동사무소 계약서 반드시 이제 부동산 중개인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가면요. 뭐 구청에 가도 되고요. 뭐 시청에 가든 일단 동사무소 제일 가깝잖아요. 그죠? 예, 동사무소 딱 가면 도장을 하나 딱 찍어줍니다. 그러면 그 날짜 다음날 0시, 그러니까 밤 12시가 되면 이 사람은 앞에 이제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다른 확정일자가 없어. 이 사람이 1순위자 권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권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 경매가 넘어가면 자 5억짜리 집이다. 내가 2억 전세금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면 2억은 최우선 순위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약간 예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거래를 할 때 했던 세금 문제, 국세 같은 거, 그 물건 자체 생긴 세금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에서 전세권을 구할 때 당연히 저당권이나 이런 얼구의 어떤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건 상태, 집 상태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세금 안 낸 기록이 있는지도 요청을 하면 우리는 이제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따져야 되고요. 또 이런 사기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 내가 집주인이라고 옵니다. 근데요, 이상해요. 집주인의 주민등록증하고 인감 보여달라니까 사람 이름이 틀려요. 분명히 집에는, 명의자가 홍길동 돼 있는데요. 나온 사람은 홍을동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아들이다. 내한테 돈 주면 된다. 이게 당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위임을 받았는 위임장하고요. 본인의 홍길동의 인감증명서 보여달라. 홍길동의 신분증 사본 보여달라. 그리고 돈도 입금도 반드시 홍을동 이름만이 아닌 홍길동 이름에 되어 있는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제 부동산 중개인들 하면 잘 이제 요거는 해줍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이 작정하고 짜고 사기치면요. 이런 경우 있죠. 신사동 쪽입니다.
그 값도 비싸잖아요. 전세금도 1억, 2억씩인데 꽤 비싸요. 뭐, 자, 제곱미터가 구분을 하는데 다가구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요, 이 등기가 하나입니다. 가구만 이렇게 나눠 이제 월세적으로 나는 거지. 원래는 한 가구입니다. 그럼 다세대주택은 뭐냐? 연립주택, 아파트가 이게 다세대입니다. 등기부를 떼보면요, 아파트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전체 1호, 1동 101호부터요, 10층, 1010호까지 쫙 그 몇 평 몇 평 쭉 다 나와 있고요. 자, 그럼 내가 101호 산다고 101호의 표제부 갖고 일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이랍니다.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데 구분 부분에 나의 전유 부분이 별도로 또 등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공동주택의 등기부등본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표제부 일부 갖고 일부 되어 있는데 다가구 주택은 등기부등본이 하나입니다. 근데 다세대 주택은요, 등기부가 집집마다 따로 있다. 아파트 101동 등기부, 102동 등기부, 1001동 등기부, 1010동 등기부 따로 있다. 이게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전세권 등기했을 때 여러 명 있을 경우 하나도 못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싸니까 들어가는데 반드시 다세대 주택에 들어갔을 경우, 다가구 주택에 들어갔을 경우 확정일자 막는 방법, 그 다음에 담보, 전세권 설정하는 법도 다릅니다. 뒤에 나오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하나니까요. 내가 뭐 형식적으로 집에 가니까 1층 1호, 101호, 102호, 202호, 202호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확정일자 받을 때 주소를 어 경산시 무슨 동, 백천동 1번지 101, 101호 다가구 주택을 101호를 안 써도요.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 왜? 원래 건물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주인이 방구번호를 하려고 101호, 101호 붙이기 때문에 101호를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다세대 주택이에요, 이게. 가구마다 등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내가 경산지 백천동 1호 1번지 이렇게만 적어두면 확정일 효력이 없습니다. 다세대일 경우는 반드시 101호라고 적어야만 확정일자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은 저연립 주택 아파트 같은 그러니까 빌라라도요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하나하나마다 별도로 등기된 경우가 있다 이거죠. 주로 연립주택이겠죠. 그럼 단독 빌딩보다는. 자, 층마다 등기부가 다른 경우도 있다 이거죠. 이럴 때는 반드시 층 호수를 기재를 해야만 합정일자 효력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전세권, 전세, 반전세, 반월세, 뭐 사글세가 있는데 우리나라 제도 중에서 제일 한마디로 욕 나오는 제도가 사글세 제도입니다. 요게 경북에 많습니다. 경북, 대구 지방에. 지금도 일부 있습니다. 뭐냐? 6개월치, 3개월치,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냅니다. 전세금은요,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잖아요. 이거는요, 그냥 까요. 자, 월 100만 원이다. 그럼 1억이, 1200만 원 먼저 줘야 들어가야 돼요. 그럼 목돈 부담도 있는데다가 월세도 먼저 주고 들어가요. 그 주인 입장은 좋죠. 먼저 받으니까. 월세 안 내는 거 없고요. 월세 까면 되고요. 나간다고 할 때도 배짱입니다. 나머지 돌려달라고. 언니 1년 계약이면 못 준다. 이런 식의 사글세입니다. 제일 안 좋은, 사글세 까나간다는 거 제일 안 좋은 제도입니다. 이제 없어져야 되는 제도인데 이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떠내기가 많은데 이런 데에서 이제 미리 보증을 받기 위해서 3개월치, 뭐 6개월치 월세를 먼저 받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참 안 좋은 제도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러면 전세권과 임대차 비교. 자, 우리나라 민법상의 전세는요, 등기를 하는 겁니다. 법원의 등기, 전세권 등기.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전세는요, 채권 전세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법원에 안 하는 전세권입니다. 그래서 원래 전세권은 물권적 선지고 등기를 해야 되고요. 전세금을 주고,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자, 이걸 뭐냐면요. 내가 전세권 등기를 했다. 또 다른 사람한테 내가 또 빌려줄 수 있어요. 전세권자가 또 빌려줄 수도 있어요. 근데 임대차는요, 자, 내가 방을 빌렸습니다. 집을 빌렸습니다. 근데 등기를 안 해요. 법원에 등기를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도장 하나 받으면 등기하고 같은 효력을 줄 테니까 제발 동사무소 와서 확정일자 받으라. 어떻게 하느냐? 계약서, 부동산 중개사, 자, 임대인하고 임차인을 만든 계약서 들고 가면 됩니다. 그 도장 찍어줍니다.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하면 내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 보호를 못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임대차 보호법도요.
등기부에 내 앞에 권리자가 없어야 되고요. 내보다 날짜가 앞선 다른 사람의 확정일자가 없어야 내가 제1순위를 받는 겁니다. 3억짜리 집인데 2억 전세가 있으니까 아예 내가 5천만 원 뭐 보증금 들어가도 1억이 남을 경매 들어가면 100%다 못 받습니다. 80%, 70%뭐 어떤 경우 50%도 못 받는 그럼 내 돈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나보다 선순위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뭐 임차권 확정일자가 있다. 이러면 아예 들어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 들어가지 말라. 자, 그 다음, 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내가 다시 또 내 방을 하나 빌려준다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동의 없어, 그럼 나가세요. 왜 그 다른 사람은 또 빌려주고 그래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나는 당신 보고 집을 빌려준 거지, 뭐 다른 사람 또 들어오는 거 나 싫다. 그러면 인정을 안 하면 전대차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러면 임대차를 했을 때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항력은 다른 사람이 와서 집 비워달라. 아이씨, 나 계약했다. 집 못 비워주면 내가 살 권리가 이게 대항력입니다. 우선 변제권은 경매가 넘어갔어요. 집이 빚을 못 갚아 세무를 못 갚아 넘어갔다. 그럼 내가 보증금을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는 걸 이게 우선 변제권입니다. 그럼 대항력은 어떻게 하느냐? 주민등록을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살아야 돼요. 주민등록. 주택을 인도라는 말은 뭐냐면 거기 살아야 됩니다. 안 살면 안 됩니다. 주택 인도 말이 그겁니다. 내가 그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살기 시작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다른 사람이 야, 나도 집 빌렸는데 나도 집이 임대차였는데 보자. 날짜가 내가 먼저네. 집 못 비워준다. 나 이거 계속 살 수 있다. 계약 기간. 그게 바로 대항력입니다. 쉽죠? 그럼 우선 변제료가 뭐냐? 이건 이제 경매 넘어가거나 해서 내가 제일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떡하냐? 대항력 플러스 주택에 살고 인도받고 주민등록 마치고 동사무소 가서 그다음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와서 계약서 두 장을 꽝 몇월 며칠자 자 2025년 3월 10일 두 장을 꽉 받았다. 또는 뭐 2030년 3월 1일 날 때 들어가서 미래에 받았다. 그러면 그날부터 다음날 0시 이게 이제 진짜 사기치려면 그럴 수도 있죠. 1월 2일 날 계약을 했는데 1월 3일 0시부터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이놈이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1월 2일 날 등기를 했네요. 전세권 등기를. 야, 이런 사기 방법도 있을 수도 있죠. 그죠? 분명히 내가 1월 1일 날 확인했을 때는 전세권 등기가 또는 저당권이 없었는데 이거 똑같은 1월 2일 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네요. 그럼 나는 1월 3일 0시부터 우선 변제. 그럼 내가 밀려요. 진짜 사기치려면 그런 방법도 있는데 하루 만에 등기가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전세권 저당을 이미 진행 중이고 오늘 등기된다는 걸 알면서도 등기가 없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전세권이나 저당이 없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때 그런 것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저항 등기를 작정일자를 받거나 또는 등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주인들이 등기 안 해준다 그랬죠. 등기 잘 안 합니다. 근데 고가일 때는 등기를 합니다. 전세권 등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등기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제 주택에 들어가 살고 인도 주민등록 마치고 그다음 뭐다? 확정일자가 된 우선 변제권이 취득이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집에 내 보증금을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다. 단 뭔다? 내 앞에 전세권, 저당권 이런 권리가 있거나 또는 확정일자를 내보다 먼저 받은 사람이 없는 한도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뭐 해야 될지 알겠죠? 일단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 일단 뭐 확인해야 됩니까? 이 계약자라고 나온 사람이 집주인이 맞는지. 이거 내 집인데 근데 주민등록 이름도 다르고요. 어? 이 사람 주인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봤는데. 보니까 홍길동이 홍월동이다. 내 아들이다. 아들이면 위임장 가져와라. 홍길동 인감증명서 있나? 신분증 보자. 복사한 거. 또는 가져온 거 있느냐? 확인해야 된다. 두 번째, 부동산 등기부 확인합니다. 갑구, 얼구, 소유권자 이름, 주소 확인. 그 다음에 갑구의 소유권 이 사람 지금 나온 사람하고 동일한지 확인. 두 번째, 얼구에 갑구 얼구라고 있습니다. 야, 등기부 보면요, 표제부 갑구 얼구라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페이지 수가 나와 있습니다.
네 페이지로 되어 있다. 4분의 4, 4-1, 4-2, 4-3까지 모으고 4-4를 안 보여줘요. 왜? 말소가 되면 빨갛게 줄을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세 저당을 은행으로부터 2억을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했다. 갚았어. 그럼 줄을 쭉 긋고 그 다음에 뭐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4-4페이지가 빠져 있던 거예요. 분명히 밑에 보면 번호가 있습니다. 4-1, 4 그럼 4-4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4-4페이지 보니까 2024일 날 3월 5일 날 2억을 변제해서 말소가 됐다. 말소 몇 월 며칠 날 전세 채무 얼마를 갚았다 하고 전세 저당권 말소가 딱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또 있어요. 2024년 6월 5일 날 또 돈을 빌린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4-4페이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등기부등본은 맨 끝에 요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리 요약. 그러니까 이 사람 집 누구, 그 다음에 여기에 저당권 이런 것들이 있다 없다. 저당권이 있으면 몇 월 며칠자 얼마, 몇 월 며칠 얼마를 요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등기부에서 확인할 때 편하라고. 그거까지 확인하고 표의수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왜 4-4페이지가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제가 버렸어요.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분명히 4페이지라고 하는데 왜 4페이지가 없어요? 4페이지 그게 얼구에 뭐 다른 권리 상황인데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다음 요거는 등기부에 나타나는 상황이고 확정일자 우리가 등기부 저당권 전세권을 등기를 안 하기 때문에 나온 게 주택임대차보호 확정일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확정일자 이거 정보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확정일자 정보할 수 있다라고 임대인한테 동의를 받으면요. 요거를 이제 확정일자 명부가 있습니다. 그 동사무소에 그걸 가서 확인해서 이 집에 지금, 경산빌라 지금, 101호에 들어가는데 여기 확정일자 받은 거 없나요? 예, 아무도 없습니다. 확인 받으면 이제 다른 임차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등기부 확인했더니 아무런 권리관계고 깨끗하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확정일 잘 받으면 내가 1순위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가 넘어더라도 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금은요,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져갑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세금 체납, 그러니까 모든 세금이 아니고 그 주택에 관련된 세금, 그 물건에 관련된 세금은 세무서 면제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 혹시 세금 체납이나 뭐 거래세나 이런 거 안 낸 게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가져가니까요. 그런 것도 확인해야 돼서 그런 것들을 국세 납세 증명서 확인. 동의를 받으면 내가 할 수 있는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서 임차인이. 임대인이 동의를 받으면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도 짜고 사기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 이건 뭐 믿을 수 부동산 중개인이요. 강남에 이제 신사동 쪽이 뭐 다른 데도 많은데 워낙 부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영주권 이민을 하는데 미국 가서 살아요. 근데 건물이 세 채예요. 여기 반드시 월세를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월 200만 원씩 방 10개 200만 원씩 받아라 그랬는데 이 부동산 중개인이 어떻게 장난을 쳤냐. 보증금 천에 월 뭐 200만 원씩 받아라 그랬는데요. 전세 5억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주인한테는 200만 원씩 총 10개 2천만 원을 꼬박꼬박 주인한테 보냈어요. 그 주인이 당연히 월세를 계약을 맺은 줄 알았는데요. 5억씩 받고요. 50을 갖고요. 한 달쯤 있다, 한 6개월 있다 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들은 임대인은 빌려주는 사람, 임차인은 빌린 사람, 세입자입니다. 이 전세라고 됐는데 월세였던 거, 주인은 월세라고 하는 거예요. 전세 확정일자가 의미가 전혀 없는 거. 주인은 나 몰라랍니다. 튀어버린 거죠. 50억 들고. 5억씩 10개 50억 들고.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작정을 하고. 이제 건물을 관리하도록 대리를 시켜놨는데, 이 사람이 계약도 맺고, 뭐, 네가 수수료 가져가고, 월 200만 원에서 2천만 원 중에 네가 뭐, 거기서 500 가져가라, 이랬을 건데, 이렇게 사기를 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매 물건 돌려막기 해가지고, 근데 그런 최소한 내가 그 집에 최우선 변제를 받으면 최소한 집이 3억짜리다. 그러면 아무리 빚이 없으면 내가 1억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받을 수가 있는데, 확정일자도 안 받고 등기도 안 해놓고 이러면 내가 못 받는 거죠. 단, 최우선 변제권이라 소액임차인 보증금, 소액임차 보장 제도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각 지역별로 틀리다 그랬죠. 서울시 뭐 1억 이하, 1억 2천 이하의 전세 또 뭐 경기도 그다음에 시골일 때는 뭐 8천만 1억이 그거는 이제 지역별로 틀린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힘들고 그걸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1,000만 원 이내, 1,500만 원 이내, 3천만 원 이내에서는 어떤 것보다 제일 우선 번지해 주겠다. 자, 겨울에 찬겨울에 월세도 못 구하고 쫓겨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있긴 있지만 예를 들어 5억짜리 전세인데 3천만, 2천만 원 받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이런 게 있다더라 들은 이야기 가지고 내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뭐 자녀가 손자가 집을 구하거나 이럴 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수수료 좀 아낀다, 복비 아낀다고 직접 매매 거래보다는 뭐 친척이고 아는 사람일 경우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때도 또 부동산 중개 가면 수수료가 꽤 비쌉니다. 뭐 20억짜리, 10억짜리 한 몇천만 원 나오고 그러니까 아끼는 것도 좋은데 그러다가 10억 날립니다. 전세금, 그죠? 5억 날리고 3억 날립니다. 그래서 수수료 좀 주더라 부동산 중개인 또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중개소에 가면요. 부동산 중개사, 공인 중개사가 있고요. 보조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막 영업하는 사람 있죠. 보조인은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중개를 하는 것뿐이지 반드시 그 벽에 걸려 있는 중개인 명의하고 도장 찍는 사람이 같은 통일 사람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중개사 들었는데 실제 지금도 그 중개인 자격증 없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요. 옆집 거 빌려가 찍어주고 수수료 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보조인은 중개사 자격증이 없고 보조 역할만 하고 있고요. 근데 중개인이 여러 명 있는 법인 같은 경우는 또 여러 명이 다 중개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중개인인 걸 확인하고 자격증 여부 벽에 설정이라도 확실히 보시고요. 그런 것들을 보셔야만 이 사람들이 뭘 하면요. 공제조합, 1억 한도 내에서 뭐 전세 사기다 뭐 보장을 해주겠다. 그것도 뭐 터무니없죠. 10명이 뭐 5억씩 장하면 1억까지 뭐 하겠어요. 그렇지만 뭐 내가 3천만 원 전 보증금을 그렇다 했을 때 1억 보증한다, 뭐 10억 보증한다 이 사람들이 보험을 들어있을 경우는 그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중개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그걸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반드시 주게 돼 있습니다. 중개사가. 그래서 계약서, 그 다음에 이 집 정보, 뭐 보일러 작동 여부 이런 것들 다 기록한 거 체크한 거 리스트. 그 다음에 이런 보험 가입 정서 같은 걸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합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게 매매든. 그래서 수수료 나가더라도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은 전세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아니면 저 옆집과 같이 한 두세 군데 둘러보세요. 한 사람이 짜고 사기를 부동산 중개권 또는 법무사하고 다 짜고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옆집에 가면 그 집 좀 이상하던데 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중개사를 아는 사람은 진짜 뭐 내 아들 딸이 아닌 이상 옆에 가서 또 물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좀 사기를 덜 당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표제부, 갑구, 얼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그림을 딴다고 제가 어제 몇 시간을 찾아가지고 그림을 즉 원래 교환에는 이제 보여드리려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그 인터넷 등기소 가면은 그걸 자기가 떼볼 수 있습니다. 자기 집 거.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세요. 갑구, 얼구. 그리고 지분만 치면 내 거 아니라도 다른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 구분 건물이라고 그래. 따따따, 그러니까 1층부터 10층까지 있다. 101호부터 175까지 있다. 요거는 전체 리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내 것만 또 표제부가 따로 있습니다. 백일동 표제부 갖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등기부도 보시고 단독주택 등기부도 보시고 자 등기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여러분들 현설서 내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건물 재산세, 토지 재산세 각각 따로 나오죠. 예. 그래서 등기부도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아파트는 땅이 한 땅 위에 쭉 올라 있잖아요. 그래서 공유 부분이라는 거, 내 지분 전체 만 평 중에 내 지분 몇 프로 이런 것들이 아예 그 공동주택 그 등기부에 나와 있으니까 굳이 뭐 토지 건물 따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
이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단독주택 경우는 토지하고 건물의 주인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이 다를 때도 이 들어갈 때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매매할 때 당연히 또 건물만 사게 도 토지를 사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동일한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임대차 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상권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이거는 나무를 심거나 해서 남의 땅을 빌려서 이용하는 거 10년, 20년 또는 뭐 30년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지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권리가 있는 경우들이 없는 무허가 주택이 있어서 남의 땅에. 이거는요, 나중에 땅 주인 나가라면 나가야 됩니다.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긴 한데, 간혹 있습니다, 단독주택에는요. 아파트에는 그런 구조가 안 되고 되어 있고요. 이게 뭐 거의 안 되게 돼 있지만, 단독주택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기부랑 건물 등기부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 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요거는요, 등기부는 법원 등기소에 법원 관함입니다. 법원. 그래서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는 법원 등기소예요. 등기부소가 따로 있죠. 보통 예를 들어 대구 지방법원이다 그러면 지방법원 등기소 따로 있단 말이에요. 등기소가 서서 확인하는 거고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건물 대장, 토지 대장이라는 이거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등기부를 바탕으로 구청, 시청에 있습니다. 요거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등기부랑 건물 등기부 주인하고요. 토지 대장, 건물 대장 주인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등기부 주인이 우선합니다. 어? 토지 대장, 건물 대장하고 이름이 또 틀리네. 이런 것들이 왜 이런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토지 대장, 건물 대장 이런 데도 대부분 뭐냐면 여기에 어떤 도로 개발이 돼야 6개월 후에 집 부셔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수용이 된다. 그러면은 내가 이게 돈 받는 거는 또 문제치고 집을 또 옮겨야 되는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인허가 문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건물 대장, 토지 대장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거는 매매 과정에서 많이 필요합니다. 아시는 분은 또 잘 아시겠지만 임대차 관계도 한번 뭐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매매일 경우는 또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표제부 갑구 얼구 있는데, 표제부 갑구에서 지금 매매하는 사람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얼구에서 어떤 다른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임차권이라는 건 빌리권 채권이지만 이것도 등기하려면 등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가등기는 뭐냐? 임시로 등기해 놓은 거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2025년 2월 1일자로 가등기가 됐습니다. 아직 본 등기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채무를 돈을 1억을 빌리면서 가등기를 해뒀는데 1억을 못 갚습니다. 그럼 본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등기가 2월 1일이고 본 등기는 10월 1일 날 했다 하더라도요. 2월 1일 날 본 등기가 있는 것처럼 됩니다. 그럼 내가 3월 1일 날 확정일자를 받으면요. 어떻게 돼요? 가등기 한 사람 권리가 더 우선됩니다. 그래서 가등기 한 사람이 경매 넣은 돈을 제일 다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등기가 있어도 안 됩니다. 이거 임시로 등기하는 거랑 상관없어요. 이런 말 믿으면 안 됩니다. 가등기 아니면 본등기 했을 때 가등기 날짜로 등기가 된 걸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등기부를 확인할 때 소유자 확인, 권리 제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 뭡니까? 권리 순위. 나보다 앞선 저당권, 전세권 또는 확정일자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된다. 그다음에 주등기하고 부기등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등기 밑에 이렇게 밑에 다른 또 등기 없고 권리 제한 사유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요. 가등기. 가등기는 원래 주등기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많이 이제 적습니다. 그러니까 가등기 같은 게 없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기 관리에서 누가 우선권자냐? 예를 들어 소유권이 김월동에서 홍길동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김월동의 소유권 이전, 매매, 원인이 적어 놓습니다. 소유권이 왜 바뀌었냐? 매매다. 그러면 전 주인은 줄을 쫙 쳐버립니다. 그 다음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이 주인이라는 되고요. 그러면 저당권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번호가 적혀 있으면 어떻게 보면 순위번호 1번, 2번, 3번. 그러니까 같은 갑구하고 을구, 자, 을구에
저당권, 전세권하고 뭐 건저당권 여러 개 설정돼 있대. 그럼 누가 먼저 우선하냐? 번호가 먼저인 사람. 그럼 뭐 날짜가 빠르겠죠, 당연히. 번호가 먼저인 사람이 우선순위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서는 전문가를 상담을 해라. 가능한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업자랑 중개를 해서 계약을 맺는 게 좋다. 반드시 계약서 작성. 그럼 거기는 다시 표준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계약서하고 물건 목록 이런 거 다 확대가 있고, 이제 그다음에 정서, 보험 정서 같은 것들도 줍니다. 아, 그리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전세금을 못 받게 됐을 때 내 보증금을 확실히 받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가입을 해두는 게 얼마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가입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내가 우선순위고 이런 경우를 다 확인한 다음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뭐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러한 권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나가서는 내가 보증금 못 받게 됐다 그래서 보증보험 신청을 하면 다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우선순위, 그다음에 다른 저당권 설정 문제 이런 것들 거기서도 확인합니다. 보험 받을 때. 그렇지만 내가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보증보험도 반드시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적일자를 취득해라. 뭐 전세권 등기를 하면 제일 좋죠. 등기를 하거나 최소한 학적일자는 반드시 받아라. 어려운 게 아니다. 계약서 들고 동사무소 가면 바로 도장 찍어줍니다. 날짜 도장 딱 찍어줍니다. 간단합니다. 번거롭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뭐냐면요. 부동산 계약할 때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방법도 생겼습니다. 근데 부동산 중개인한테 가면 이런 것들을 알아서 처리해 주니까요. 가능한 한 수수료 아낀다고 직접 거래보다는 중개인을 통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중간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면 내가 아까 우리가 뭐라 했죠? 대항력. 내가 계속 살 수 있는 권리. 다른 사람이 나가라도 나 계약이 2년이다. 아직 안 나와도 된다. 이런 게 있지만 집주인이 바뀌면 좀 곤란하면 나가라, 돈을 좀 나가라면 또 집을 새로 구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기적으로 한 번씩 검사하고 또, 이게 좀 이상하다. 집주인이 자꾸 바뀌면서 뭔가 보증금 못 받을 위험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요, 보통 2년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그런데 2년 계약을 하는데 1년 계약은 상관없습니다. 그럼 1년 계약하고는 1년 더 2년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최소한. 그래서 2년까지 살 수가, 1년 계약했더라도 1년 더 살 수가 있고요. 보통 3개월 전에서 1개월 전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연장할 거냐, 아니면 나갈 거냐. 임차인도 마찬가지고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서로 이렇게 통보를 함으로써 서로 이렇게 세입자하고 주인하고 서로 이런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으면서 미리 통보를 해주고 나가겠다, 더 연장하겠다. 그럼 집주인이 연장을 못하겠다, 집값을 올리겠다, 그대로 또 한번 계약서를 또 작성해서 날짜를 변경하고 들어가자. 그럼 계약서 새로 작성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 기간 내에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전 조건과 똑같이 계약이 연장된 걸로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가서 문의해보고 이런 권리관계에서 별 문제 없냐. 거기서 별 문제 없다고 조금 의심쩍으면 다른 데서 한번 더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건권이다. 예를 들어 몇십억짜리 전세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는 변호사를 가서 이게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이게 문제가 없겠느냐. 또는 법무사를 찾아가서 한번 더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관계 따져보고 꼼꼼히 조금만 좀 주의를 하면 조금만 더 주의를 하면 전세 사기를 100% 맞을 수 진짜 작정하고 사기 치려면 당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당할 확률을 엄격히 줄일 수 있다. 예,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마지막 페이지였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전세라든지 아까 유류분이라든지 상속재산 계산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상속세, 증여세를 내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간편한 공제에서 왜 사람들이 정리를 할까? 분명히 상속세가 공제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제 준다는 그거는 세금 예를 들어 20억이 있다. 10억 한도 배우자 5억 자녀 5억 한도 내에서는 안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를 하는 거는 10년 지나고 나면 그게 상속재산 빠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오늘 간단하게
뭐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아는 사실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 걸 볼 때 드라마나 이런 거 볼 때 한번 또는 내가 직접 매매 계약할 때, 임대차 계약할 때 한번은 확인하면 좋은 사항들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그 강의 만족도 조사했으니까요. 클릭해서 꼭 만족도 조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